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휴진 움직임이 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모레 재휴진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우리 군이 7년 만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 들어 7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발견 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일에 첫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 문제를 들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 불참한 여당이 구제불능이라고 맞섰습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1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이 이미 석 달 전 화재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 선수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음주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성추행이 아니라 후배와 연인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제부터 송도 일부 지역에 마시기 부적합한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새벽 1시 반쯤부터 정상화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결정했던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섭니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오늘부터 기한이 없는 휴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휴진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일방적 발표로 전에 없던 혼란을 불러왔다며 의료계의 문제의식에 귀를 기울이고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같이 밝히며 적재물이 떨어지는 것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물풍선에 실려 날아온 종이 조각이 떨어져 출동한 군이 수거했습니다.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등 3개 업체 5곳에 어제 오후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을 투입해 밤 10시 반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고 전에 충분한 안전교육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업체의 과실 여부나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피겨 선수가 징계 이후 처음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여자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는 YTN과 만나 술을 마신 건 명백한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며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후배를 성추행했거나 성적 가해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해당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인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제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수돗물에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새벽 1시 반쯤부터 송도 지역 수질이 정상화됐다고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인천 송도 일대에선 그제 오후 2시쯤부터 상수도관에 불순물이 유입돼
먹는 물의 탁도 기준치를 넘긴 수돗물이 공급됐습니다. 정부의 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석방된 위키리스크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고국인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산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 30분쯤 호주 캔버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산지는 비행기의 문을 열고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렸고 마중 나온 아내 스텔라 어산지 등 가족들과 포옹한 뒤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기약 없는 휴진에 나섭니다.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휴진 철회로 의료계 휴진 동력이 상실되어 가던 가운데 휴진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기존에 예고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합니다. 전공이 의대생들을 떠나게 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수정만이 휴진을 풀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세브란스와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가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만 유지됩니다. 환자들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장들까지 나서서 해선 안 될 선택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료계 휴진 움직임은 다시금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휴진 선봉에 섰던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모두 기존에 계획했던 휴진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 결정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휴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강경 대응 결정으로 의료계 휴진 결집 계기가 다시 마련된 셈입니다. 당장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다음 달 4일 예고한 휴진 계획을 무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발끈하며 총력 투쟁을 경고한 의사협회 역시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휴진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장들이 휴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등 4곳의 병원장들은 세브란스를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집단 휴진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들에게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어떤 이유에서도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정부의 의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7년 만에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서북도서에서 정례적으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준비! 쏴! K9 자주포가 굉음과 함께 포탄을 발사합니다.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와 숨어있는 해안포를 공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불을 뿜습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자육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모두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이후 처음 실시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으로 6년 10개월 만에 정례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 완충구역 내 사격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K9 등을 육지로 옮겨 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해병대는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으로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을 높이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미공군의 연합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의 F-22 랩터 등 한미공군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전투기들은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미리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F-22 등 미 공군과 한 팀이 되어 훈련하면서 원팀 원골의 팀워크와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값진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철통 같은 영웅방위 태세 유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에 이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한미 3국은 이번 주 해상과 수중,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훈련하는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며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같이 밝히며 적재물이 떨어지는 것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물풍선에 실려 날아온 종이 조각이 떨어져 출동한 군이 수거했습니다. 북한은 그제 밤에도 오물풍선 250여 개를 날렸는데 이번까지 포함하면 7번째 살포입니다.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4개 시민단체와 접경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은 어제 파주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새벽마다 대형 풍선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당국은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은 동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는데 한미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실패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5시 반쯤 경기와 서울 곳곳에서 바라본 동쪽 하늘에 하얀 연기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항적으로 추정되는 비행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 시각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에 있는 알섬 쪽으로 날아가다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는데 파편은 발사 지점에서 250km까지 날아갔습니다. 군은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연기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서 비행운이 남았다며 엔진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과 4월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루즈벨트 한반도 전개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일 수도 있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북한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GPS 전파 교란과 오물풍선까지 북한은 최근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은 지금도 언제든 확성기를 가동할 수 있다며 시행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 고용노동지청은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등 3개 업체 5곳에 어제 오후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을 투입해 밤 10시 반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사망한 1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국과수 DNA 대조 결과 한국인 여성 1명, 중국인 남성 2명과 여성 7명, 라오스인 여성 1명 등 모두 1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4명이며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째지만 사망자 상당수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도 온전히 치러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임시 분향소는 유족과 시민들의 애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국화꽃이 빼곡히 쌓여있는 단상. 리튬 전지 공장 화재에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화성시청에 설치된 임시 분향소입니다. 영정사진도 이름도 걸리지 않았지만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고인들에게 헌화하는 시민들의 얼굴엔 안타까움과 침통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거든요. 내 식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힘들까.
가까운 이웃에게 이런 참사가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은 화성 시민으로서 우리 고향에서 저런 또 큰 사고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고, 그래서 먼 걸음이나마 조문하러 왔습니다. 사망한 가족을 눈으로 확인도 못한 유족들은 빈소도 차리지 못한 채 시청에 마련된 지원센터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공장 대표가 언론 앞에서만 고개를 숙였을 뿐 유족들에겐 연락 한 번 없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작 희생자의 가족들, 같이 일했던 공장의 직원분들한테는 사과 한 마디 없었어요.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사망자 전원에 대해 부검이 들어간 경찰은 최대한 신속히 DNA 검사도 진행해 신원 확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아리세르 대표가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화성시청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어젯밤 시청 1층 로비에 있는 추모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방명록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는 대부분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일용직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말이나 근무 장소가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 이주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화성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참사 직후 고개를 숙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왔다고 항변했습니다. 현장 곳곳에다가 비상대피 매뉴얼과 비상대피 지도를 그려놓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을 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일용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 노동자 A씨도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하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 경험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조업체 5곳을 옮겨 다녔는데 형식적인 교육이라도 있었던 건 한 곳뿐으로 그마저도 한국어로 진행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중 크게 다친 일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거 한국말도 어려우니까 잘 못 들었어요. 이해 잘 못했어요. 그곳에서 다른 공장에서 그런 거 안 들렸어요. 안전 교육 같은 거 안 들렸어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 명가량으로 전체 취업자의 3.2%를 차지했는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수년째 1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자는 내국인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연구자들이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최근 통계는 정부에서 내놓는 것이 없어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 죽으러 한국에 온 게 아니라는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여자 피겨 국가대표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피겨 간판으로 국제무대를 누빈 이혜인 선수인데요. 음주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성추행이 아니라 후배와 연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빙상연맹에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꼭 엿새 피겨 이혜인 선수가 처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신 걸 깊이 반성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가족과 팬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후배 성추행 혐의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는 겁니다. 애칭을 담아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도 여럿 간직하고 있는데 둘 다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한 만큼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4대륙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는 등 피겨 간판으로 승승장구하던 이혜인은 2년 뒤 올림픽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밀라노 올림픽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도전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슬프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이혜인은 곧 있을 대한체육회 재심에서는 성추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혜인 선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예정입니다. 빙상계에서는 동시에 개인 종목인 피겨가 왜 사상 처음 해외 합동훈련에 나선 건지, 대부분 미성년자인 선수단의 생활과 훈련에 관리 감독 책임은 누가 진 건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인천 송도 일부 지역에서 그제부터 마시기 부적합한 수돗물이 공급돼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급수차 앞에서 긴 줄을 기다려가며 물을 받아가서 쓴 주민들도 많았는데 오늘 새벽에야 정상화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아파트 주민은 모두 모인 것처럼 길게 늘어선 중. 다들 집에서 가장 큰 통을 챙겨와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인천 송도 일부 지역에서 마시기 부적절한 수돗물이 나와 집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30-40분 정도 걸려서 가져간 거거든요. 씻는 것도 문제가 있고 씻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요. 이게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일부 아파트에선 공금으로 생수를 사서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전날까지는 세대당 2통 1개씩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제공했는데요.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아파트 쪽에서 자체적으로 생수 9,000개를 구입해 세대당 4개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파열된 상수도관이 교체되고 근방 일대에서 수돗물에 불수돗물이 섞여 나오기 시작한 건 그제부터. 불편을 겪은 수만 세대에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힘들죠. 어젯밤에도 그렇고. 우리 딸내미는 지금 친구 집에 갔어요, 지금. 낮지만 이제 출근해서 씻고 간다고. 청 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제 됐든 말도 없고.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송도 일대 수질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생긴 지 36시간 만입니다. 그간 복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질을 계속 검사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음용 기준을 못 맞춰 늦어졌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유포하면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4월 태어난 출생아가 19,049명으로 1년 7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출생아 수가 12.5%나 줄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양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리얼투데이가 올해 상반기 일반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67.09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읍명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석 달째 줄면서 5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경기 인천권으로 유입되고 서울에서 유출되는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 신유월 전무가 한일 롯데그룹의 핵심 일본 롯데홀딩스의 사내 이사로 선임되면서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신임 이사가 롯데파이낸셜 대표로 금융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 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때 금융당국도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에 뒤처진 반도체 부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과 경영진들은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빼앗긴 HBM과 관련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상황을 점검하면서 차세대 HBM으로 꼽히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의 활용 전략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가 모두 6,033조 원으로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의 2.5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이달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가 지난 2020년 4분기 242.7%에서 지난해 4분기 251.3%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이 금융위원회에 개인사의 중고거래 때 카드 결제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현금 거래로 발생하던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국경 전선을 방문했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6일 군사 분야 비서관, 이스라엘군 북부 사령관 등을 대동해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네타냐후는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이 전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이곳에서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염두에 둔 훈련을 마친 제55 예비군 공수 여단 장병들을 치하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도온 주 러시아 한국 대사와 만나 한국 정부가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루덴코 차관과 이 대사가 외무부 청사에서 면담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당국의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립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 화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길을 택하길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건설적 협력의 산들이 파괴된 것은 한국의 현재 지도부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을 폭로해 기소됐다가 석방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4년 만에 고국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어산지 측은 끝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례는 저널리즘과 알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며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줄리언 어산지가 주먹을 불끈 쥐어올리며 14년 만에 귀환을 알립니다. 공항에 마중온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여줬고 아내와 격하게 포옹하며 재상봉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산지 측은 곧바로 캔버라의 한 호텔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스텔라는 남편에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대신 포문을 열었습니다. The fact is that this case is an attack on journalism. It's an attack o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it should never have been brought. Julian should never have spent a single day in prison. 어산지의 변호인도 전 세계 언론인들은 미국이 만들어낸 위험한 선례를 잘 따져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win his freedom, Julian pleaded guilty to conspiracy to commit espionage for publishing evidence of U.S. war crimes, human rights abuse, and U.S. wrongdoing around the world. This is journalism. This is the criminalization of journalism. 앞서 줄리언 어산지는 미국령 사이판 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판사는 징역 5년 2개월형을 선고한 뒤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해 바로 석방했습니다. 어산지는 미국 육군 병사 첼시 매닝을 설득해 기밀인 외교 전문가 국방 정보를 빼돌려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이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등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2019년 영국 당국에 체포돼 미국 송환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아내 스텔라가 남편이 나를 잡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머지않아 본인이 직접 등판해 못다한 말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조지 메이슨 대와 함께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등 6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더 잘 대처할 후보로 44%가 트럼프를 꼽은 반면 바이든은 33%에 그쳤습니다. 부동층과 유동성이 높은 유권자 그룹만 따로 집계해도 트럼프 38%, 바이든 29%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교황청 관영 매체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자해 교서를 통해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교황은 이 문서에서 우리는 기후 중립을 목표로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류는 기술적 수단을 갖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태양 에너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최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통화한 기록이 2건 더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자신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을 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낮 1시 반쯤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8분 45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또 오후 3시 40분에도 신 전 차관이 먼저 전화해 3분 36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앞서 당일 오후 4시 20분쯤엔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10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지난 19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김모 대령이 김화동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전화하거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태용 전 국방안보실장 내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 등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 의견 요청에 따라 회신한 최상병 사건 검토 결과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에 여야가 함께하는 첫 본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이지만 양측의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고압적으로 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 불참한 여당이 외려 구제불능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외통위와 국방위 등 여당목 상임위원장 7명과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다음 달 5일엔 국회 개원식을 열고 8일부터는 이틀에 걸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본회의 관련된 일정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회를 받고 수용하고 또 그 원구성을 완료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거나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상임위 운영 문제를 지적하자 민주당은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하는 등
비정상화됐던 국회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겁니다.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임위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있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국정의 비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상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민의힘은 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무위원의 퇴장을 언급하며 겁박하는 등 줄곧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윤리 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진위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중진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히려 법을 어긴 것은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여당 위원들이라며 윤리위 맞제소와 형사고발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각 상임위가 여전히 반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침대 축구를 위해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까? 정말 이쯤 되면 구제불능 아닙니까? 여기에 민주당은 앞으로 원구성 지연을 막겠다며 원내 일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의 원내 복귀에도 곳곳에서 충돌과 잡음이 잇따르면서 국회의 온전한 정상화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의사 집단 휴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선 야당 위원과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의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도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복지위 청문회에서 자신이 2021년 대변인 시절 냈던 논평에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며 의사 면허 제도를 비판했는데 임 회장이 거친 욕설을 했다며 지금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 의원이 또 과거 임 회장의 다른 막말 사례들을 지적하며 막말 폭격기라고 몰아세우자 임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를 두고 정부를 향한 야당 측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왜 2,000명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천공이 제시한 거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 씨가 이 씨여서 2,000명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뭐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뭐 5씨나 6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당은 과거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추계 모형을 반영을 해서 도출한 수치, 그리고 공통적으로 2035년 기준 10,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장관이 결정했다. 청문회에는 환자단체도 출석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도 환자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간 이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조속히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합니다. 이로써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지난 5일 우원식 의장이 선출된 지 22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본회의에선 민주당 삼선 의원 출신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 방식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당규 제34조를 보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 조항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 전 위원장은 장동혁, 박정훈 의원을, 원 전 장관은 임유한 의원을 각각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8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순회 대신 한 번에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을 할지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절차,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는 최근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준비위는 후보가 한 명일 경우 어떤 선출 절차를 밟을지도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온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습니다. 교육청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정황과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이 확인됐고 최근 이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문제가 제기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습니다. 시 교육청 조사에서 숨진 교사는 앞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4년 동안 16차례나 반복적인 민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런 민원에 당시 학교 관리자들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2차례나 받았음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유족 고소와 시교육청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학부모 8명과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민원 내용과 학교 측 대응, 교사의 진술 등을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로 인정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순직을 인정한 인사혁신처의 결과와 다른 수사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좀 실망스럽고 참담한 마음이고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사회,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참된 사회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순직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그 사례가 사실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이런 법적 조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에 앞장서왔던 대전교사노조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사라지게 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내 교권 침해를 인정해주는 곳은 없구나라는 사실에 선생님들께서 모두 절망하고 계십니다. 교사노조는 다음 달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유족 측의 이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자들이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A씨는 참사 당일 휴가 중이었던 동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한 뒤 개인 약속 자리에 참석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당일 교통통제나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족 사이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묶어 선고합니다. 해당 조항은 형제 자매나 배우자 등이 저지른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아시아 3차 예선 상대팀이 오늘 결정됩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추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말레이시아에서 열립니다. 일본, 이란과 1번 포트에 속한 우리나라는 2번부터 6번 포트까지 각각 한 팀씩 만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개 차종 45만 6,97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G80 등 2개 차종 23만 6,518대는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 7,16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늘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 신생아 가구 1,432호 등 모두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골든하버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선정을 공모합니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레저, 휴양, 쇼핑 등을 결합한 해양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투자자 공모는 골든하버 전체 11개 필지 42만 7천 제곱미터 가운데 우선 1개 필지 16,5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80억 지구촌 축제 파리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전체적인 경기력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안세영이 빠르게 셔틀콕을 내리치고 황선우는 거세게 물살을 가릅니다. 유도 김민종의 업어치기와 태권도 박태준의 발차기인 힘과 스피드가 더 붙었습니다. 양궁의 화살과 펜싱의 칼끝은 파리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딱 30일 남은 파리올림픽, 이곳 대표팀 선수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며 마지막에 웃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종 국제대회를 뛰어보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바쁘게 지나갔기 때문에 올림픽을 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 저의 무대가 또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라는 종목 자체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태권도 시합 기준 42일 남았는데 점점 더 체감되고 있는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종 집계된 출전 선수는 21개 종목에서 140명. 육상에서 한두 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남았지만 구기 종목이 부진했던 탓에 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금메달 5개, 종합 15위 목표는 그대로. 하지만 최근 여러 종목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며 눈은 조금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가 끝나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그 종목별로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다, 이렇게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체육회는 40도를 웃도는 파리 현지의 무더위에 대비해 15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일명 쿨링 조끼를 준비하는 등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4개를 북돋기 위해 국민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팀코리아! YTN 이경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어제 개막해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도서전 주제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이상세계를 뜻하는 후인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도 책을 통해 공존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정해졌습니다. 도서전의 대표격인 주빈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맡았고 타이완과 오만, 태국 등이 국가 전시관을 여는 등 19개 나라 450여 개 출판사가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티켓 가격을 담합했다며 대형 영화관 업체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오전 서울 용산 대형 멀티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3사가 담합 행위를 3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도는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스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날씨가 다르다고요. 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예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웃돌면서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반면 장맛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광주가 28도에 머무는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20.8도, 대구는 18.3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도 32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28도, 대구는 29도, 부산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맛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딘가요? 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고립이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장마 전망도 궁금한데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네, 일단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겠고요.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며 서울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